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늦여름에 뵙고 초가을에 뵙습니다. 한 계절이 지났어요, 그죠? 되게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너무 길어서. 적응이 안 돼. 정말 안 됐어요. 네. 적응 안 되고 코드의 용돈만 대빵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한 장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이렇게 드릴 분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예. 처음이에요? 아니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하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한국사만 처음이다? 한국사 처음이에요? 좀 하셨어요? 네. 물어보는 이유는 좀 하신 분들이 오시면 되게 저는 좋죠. 네. 깊은 내용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근데 지금 하는 부분은 되게 처음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상, 중, 하에서 학원을 좀 내실래요? 학원 가져오셨어요? 학원에서 46쪽 한번 봐주실래요? (46쪽에) 이모군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은 이 학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가져오셔야만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 총 20문항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적게는 5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중 학원에서 상중은 그냥 13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좀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요. 선생님 말하는 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 되신 분이 좀인 것이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그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공부하셨던 분들은 결국은 학원에서 이 부분에서 점수가 맞지 않고서는 합격 점수가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4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지 않아요. 한국사는 100점이나 95점이에요. 실수로 95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만큼은 어느 과목보다 완벽하게 점수를 맞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선생님 제가 너무 쉬워서요. 내년 1월 달부터는 하려고요. 근데 4월 달, 6월 달 바로 시험 바로 와요. 코앞에 바로 다가와요. 지금 머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금방 올 거예요. 시간이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잖아요. 한국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올 가을 안쪽으로 어느 정도 한 바퀴 또는 많은 사람은 2바퀴, 3바퀴 정도 끝나야 돼요. 해수를 얘기하는, 해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하신 분들 또는 삼수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 정도 틀릴 정도 해야 돼요. 다 맞거나. 그런 마인드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원을 공부할 때 이모군란부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앞전 시간에 했던 흥선대원군 부분은 아까도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5대 5예요. 나오게 되면 다 맞으라고 주는 거 흥선대원군의 정체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지금 오늘 하는 이모군란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일부는 암기가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수업을 같이 해보자고요. 자, 이모군란 갑니다. 우리 12지간제 이모년입니다. 아셨죠? 연수로 보면 요즘 말로 치면 1882년인 거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요즘에 군인이 나를 일으키면 뭐라 해요? 구테타로 하지. 그죠? 그죠? 군인이 나를 일으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기에 군인들 나를 일으킬 때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일으킨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분들 군대 다니셔서 생각해보세요.
지휘관이 명령하면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고, 7시에 나가야 된다고요. 이때의 합당한 이유는 약 1년 이상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월급을 받지 못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휘국군들에게는. 왜?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굶어 죽기 다음 달 1년 넘겨버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난을 느끼게 됐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서를 좀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원들 좀 뽑아야 되니까. 첫 번째 배경 가겠습니다. 우리가 1816년에 개항을 하죠. 개항 이후에 우리 쌀이 많이 유출됩니다. 일본으로. 그 결과 쌀 가격이 폭등, 일본인과 부패한 민씨에 대한 도시아 측면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그 다음에 구식구인들에 대한 차별이 되어옵니다. 신식구인들은 월급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구식구인들은 1년 넘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13개월 만에 나왔던 것이 결국 나오긴 나왔는데 3번지 보시면은 쌀과 모래와 쌀 겨가 섞여 있는 한 가마가 나왔다 쳐요. 이렇게 쌀이 한 가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쌀, 모래, 겨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닭 모이예요. 닭이 쌀을 탁 콕콕 찝어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밥을 한 그릇 줬는데 이 세 가지 섞여 있다면 드시겠어요? 하나잖아요. 내가 뭐 짐승도 아니고 이거 뭐야? 밥상 엎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 된다면 그때 99인도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약간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아마 겹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됐다. 밑에 전개 봅니다. 99인들이 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하고 선해청의 참고인 도봉수를 습격했다. 도봉수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도봉수 하나 밑줄 보시면 네. 도봉수는 그때 당시 군인들의 월급을 지급하던 관청이었어요. 또는 창고였어요. 요즘 말로 치면. 예. 왜냐하면 관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소자가 관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관청 소자죠. 제하고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끝 단어에 소나 서가 들어가면 무조건 관청을 의미해요. 관청소이기도 하고 관청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봐볼까요? 인천경찰서 맞죠? 인천 소방서 맞죠? 인천 무슨 출장소 있죠? 인천 광역시청에.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을 꼭같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와 서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복습할 때, 또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봤는데 갑자기 무슨 소가 나왔다면 아, 그 시기에 관청이겠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갑니다. 도봉수를 습격 파기하고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집을 습격, 관리를 살해, 하층민이 가세하여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를 자, 일본 교관 밑줄 보시죠. 일본 교관을 하리모토라는 교관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우리 신식구인들을 교육시키는 장교였던 거예요. 우리 남성들 군대 어때요? 중대장쯤 되겠죠. 중대장이 지휘하에서 조교들 데려가면 훈련시키는 것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거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커지죠. 그잖아요. 살인사건이 발생되죠. 더더욱 내국이 아니라 예국에 대한 살인사건이 발생됐잖아요. 이것은 국제 외교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 미군을 우리가 죽이는 방법, 외교 공사관, 영사관들을 우리가 다치게 하는 방법들 전부 다 외교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요소들 중에 하나지만 똑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외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에너지는 똑같은 결과치는 뭐죠? 우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크게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갑니다. 창덕궁 습격. 군란의 규모가 가져 궁궐을 습격하고 민비가 친정인 장호원까지 피난 갔습니다. 민비에 대한 얘기 되겠죠. 자, 이모군란에 가장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백배경이 있다고, 드러나지 않는 배경이 있다고. 이 모든 원인은 민씨 일가 일족이 모든 권한을 다 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네들이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민씨 집안 자체들이 부패했다고 누가 본다는 거죠? 99인들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들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월급 재단할때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가장 핵심 우두머리는 민비거든요. 그 민비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창덕궁에 있었고요. 창덕궁의 정문을 갖다 우리는 도나문이라고 불러요. 그럼 도나문에 어떻게 군인들이 경비 속에 있겠죠. 그죠? 99인들 어떻게 와서 한순간에 때려 눕히고 닫혀있는 도나문 문을 월담해서 넘어가요. 그리고 문을 활짝 제끼고 민비를 잡기 위해서 민비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 소식을 전했던 민비 식솔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민씨는 뒷문을 통해서 경기도 이천 친정쪽에 있는 장호원 쪽으로 도주하죠. 장호원 쪽으로 도주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가셨죠?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민비 입장에도. 네. 흥선대군 재집군 갑니다. 통리기왕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자 보시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흥선대군이 다시 재집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고종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누구에게? 흥선대원군에게 요즘 말로 치면 SOS를 청했다고요. 급전을 때렸다고요. 아버지 헬프미 했다고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이때 아버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자기 측근들 데리고 궁궐에 입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지 6년, 7년밖에 안 된 상황에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다. 아빠가 나설게.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부 다 현재 나이로 보면 20살이 다 넘었을 거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성인인데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게 되면 되게 싫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겪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나는 성이라 생각하고 나이가 20살이 넘고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엄마가 이러쿵저러쿵 용돈만 빵빵히 주시면 전혀 불만이 없는데, 그죠? 노타치하면 되게 편하고 좋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밥을 안 먹느냐, 왜 방 청소 안 하냐, 어지럼트냐, 중학교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자꾸 응대하면 어떻게 되게 짜증도 나고 그런 시기 조금씩 지나가고 있죠. 네. 근데 가끔 엄마 아빠가 그걸 망각하고 아들, 딸, 왜 이래?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짜증도 아마 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가 좋았어요. 선생님 나이가 되니까. 왜? 지금 선생님 나이가 되면 반대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선생님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20살쯤 넘어갈 때 선생님은 그냥 웬만하면 터치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참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네. 그때 한번 좀 얘기하고요. 네. 말이 많아지면 네, 그것도 싫거든요. 자식들 입장에서. 잘하시라고요. 부모님 말씀 만나고 잘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봐요. 궁궐의 재입궐에서 재집권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누가 못났죠? 아들이 못났죠? 고종이 되게 못났잖아요. 왕인주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에게 SOS를 청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흥선대군이 와가지고 새로운 것들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결책. 통리기무함과 별기군을 통리기무함을 폐지했대요.
통리기묘함은 폐지하고요. 별기군도 폐지했대요. 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돼. 이거 내용도 모르고 막 외우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봐봐, 통리기묘함 보자. 이게 뭔지 보자.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좀 길어지면 자르시는 게 좋아. 아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부분을 구체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보면 실행기구라고 보시면, 정부 기구로 본다면 실행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고정임금이 집권 초에 좀 더 세부화시켰어요. 구체화시켰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드는 걸 통리기무안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제도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청나라의 총리기무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체제를 행정체제를 모방했다 보시면 돼요. 별기구는 말 그대로 신식군인이죠. 즉 일본식 교육을 받은 군인들 있죠. 99인보다 신식군인들, 이 별기군 자체도 폐지시켰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한데 다시 옛 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잘 되기보다는 역행하는 과정을 겪어가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5군현과 3군부를 복구시켰대요. 5군현과 3군부를 복구시켰대요.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권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제도로 되돌아갔다 보시면 돼. 이건 역행한 거야. 99인 체제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핵폭탄이 빵빵빵 날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M16 총으로 막 빵빵빵 이런 전쟁이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으로 돌아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군 개입합니다. 민씨 일족의 요청으로 청군이 조선에 출병. 여기 보시죠. 아까 민비가 어디로 도망갔다 했죠? 자기 고향 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피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민비가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민비 일족 누군가 한 건지 모르지만 청에게 쫓겨났으니까 청나라에 SOS를 요청하게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본인의 신변을 보호받고 다시 권력을 재집권할 목적으로 SOS를 청했다. 이모곤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을 청으로 압송하게 되었다. 청이 왔다는 거예요. 일본의 무력 개입 구실을 차단하고 민씨 일족의 재집권을 강화했다. 청군이 조선에 출변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경기도 시흥이에요. 오케이? 인천에 가깝습니다. 시흥 지역을 통해서 청군이 개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군이 와서 흥선대원군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청군인들이에요. 그래서 배에 만찬장을 마련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흥선은 커다란 의심 없이 그냥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손이 묶이고 머리에 주권이 쓰면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나라까지 텐진항까지 압송되고 거기에 리웅장 집에 가서 집에 창고에 집어넣어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가면서 기록을 남겼어요. 기록을 남겼는데 이분이 정치 권력자인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던 인물인가 하는 글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참고로만 들으세요. 참고로만. 그 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혹시 배를 안 타보신 분 있어요? 배 안 타보신 분. 근데 배를 탔는데 멀미하는 사람. 다 멀미한 적이 없어요? 안 타봤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큰 바다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물결 때문에 색이 출렁거려서 멀미해요. 안 타보신 분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배를 타면 멀미가 있구나 걸 처음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거의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한번 탔는데요. 지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아침에 먹었던 거 티끝 하나 없이 다 뱉어냈어요. 네, 깨끗이 장 청소를 다 했어요. 진짜 그 뒤로 배 타는 게 되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주 타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졌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분이 우리가 지금 중국 가는데 한두 시간이면 금방 가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맨날 며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는 시절이니까.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계속 멀미로 해서 막 구토현상 되게 힘들었다는 기록만 나와 있어요. 나라 걱정 내용 전혀 없다는 얘기야. 멀미에 대한 내용만 죄다 적어놨지 나라 걱정 하나도 없더라. 그래 이분이 도대체 정신이 맞나? 한나라를 끌고 갈 국왕의 아버지인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선생님이 보는 관점은 약간 의문점이었어요. 또 일견 실망했어요. 개인적인 견해를 본다면. 또 여러분이 아니 선생님 멀미 안 해보셨다면서 죽을 맛인 줄 알아요.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글 자체가 다 온통 그 글이야. 글 내용이야. 끌려가는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선생님 개인적으로 실망. 네. 약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그리고 나서 민씨 집권들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다. 미음번. 이거 기출지문이에요. 살짝 연표를 살짝 적은 미음번 기출지문이에요.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도 참여했느냐? 참여했대요. 참여의 밑줄 보시면 돼요. 군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했대요. 청의 내전 감소가 민씨 정권의 친청 정책이 심화되었다. 청나라 애들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네. 보겠습니다. 3천여 명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원색에 오장경에 있기는 군대가 서울의 상주 내정을 간섭했답니다. 마젠창 군함 수척에 군인 4,500을 인솔 한국에 들어와 이모군란을 조장하는 구실을 내세우고 대원군을 잡아 텐진에 압송 군란지라는 명목으로 많은 군인을 죽였다. 멜렌도로프 별표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친청 독일인이에요. 예, 청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친청 주재 독일인 외국인입니다. 정치외교 고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원색의 일명 이안스카이가 한때 청을 권력을 잡았던 시기가 있는데요. 이 이안스카이가 군사 고문으로 군사를 끌고 주둔하게 되었고 조선 군대를 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군란의 결과치로 보면 가장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 문제가 여기서도 출제돼요. 지금 요건 어떤 과정과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를. 오케이? 이건 거의 출제될 일이 없어요. 오케이? 백배경일 뿐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기출되는 문제는 결과치는 여기 있다고. 첫 번째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쟁이. 이게 별표 5개짜리예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읽고 암기하면 안 돼요. 꼭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봐봐요.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문제, 한능검, 우리 공무원 모두 나와요. 근데 그냥 외우신 분은 되게 어려워요. 왜?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안 외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쉬워요. 봐볼까요? 우리가 18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조약이 하나 발동해요. 일명 강화도 조약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처음으로 강제로 문이 열렸잖아요. 일본 애들에 의해서 강화도에 문이 열렸잖아요. 이해가셨죠? 강화도에 문이 처음 열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대략 강화도 조약이 열리기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약 250년 동안 우리는 청의 속국에 해당됐습니다. 청나라에 소속했던 국가였다고요. 우리나라가.
청에 소속된 국가였어요. 그럼 우리는 청나라에 대해서 조선이란 나라는요, 청이 어떤 걸 요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물건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조선은 청에 대한 뭐죠? 조공을 매년 바치고 수시때도를 바쳐야 됐어요. 보통 바치는 것이 은이에요. 은이라고. 그 당시 가장 비싼 물건이기도 하고 통용되는, 요즘 치면 재화에 같은 돈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단이에요. 비단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바쳤다고요. 조공을 바쳤다고요. 250년 동안 이걸 했다고요. 이제 가셨죠? 충분히? 네, 주종 관계니까 바치면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네? 속국의 관계 또는 같은 말로 주종 관계라고 불러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바쳐야지. 그런데 이런 정도만 청이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가져와봐. 이거 좀 가져와봐. 야, 이거 맛있네. 이거 좀 더 가져와봐.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청이 특별하게 많은 이익을 얻지 않았어요. 경제 이익을 얻지 않았어요.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달라 해서 쓴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가져갔던 것보다 얘들이 엄청난 양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50년 별 가져간 게 없는데 몇 년 사이에 일본 애들이 왕창 조선의 어떤 돈 될 만큼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맺은 게 조청 상민 수용 무역 장정이에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 일본 애들이 6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청나라 입장과 조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까 뭐 했다고 했죠? 별다른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조공 정도만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야, 이거 맛있던데 한번 가져와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맺은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봐봐요. 조선이라는 나라와 청나라 간에 상인과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약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장정이라 불러요. 자, 봐봐. 조약이라는 단어가 쓰면 안 되겠다. 좀 다르게 하자. 다시 봐봐. 강화도 조약이라 하면은 조약이라는 단어의 핵심 포인트 봐. 강화도는 지역명이니까 조약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대등할 때 맺는 걸 조약이라 불러. 대등하게 맺는 걸 조약이라 불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나라가 B보다 훨씬 큰 거예요. 상하 관계에서 맺는 게 장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청이 상이고 우리가 하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때 맺은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가 조선의 요 부분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 결과 얘들이 나머지 한 40% 정도를 갖다가 더 뺏어 갔다는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학자는 이걸 55대 45%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학자들로 다르기 때문에 55대 45로 되고 60대 45로 되고, 그러니까 조청 수립 상문 장정의 결과치가 이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청나라는 250년 동안 특별하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 게 없다 생각한다고요. 근데 일본에 가서 조약을 맺더니 왕창 뺏어갔다는 거야. 청이 가져갈 목적이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조약을 맺은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래요. 그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청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왔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결과치는 55대 45 또는 60대 40. 자, 그러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의 결과치가 가지고도 아직까지 누가 또 우위를 가지고 점하고 있죠? 그렇지. 이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조약의 결과치만 가지고도 아직까지 일본이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될까?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결과 청이 일본에 비해서 무역량이 앞서고 있다, 앞서게 되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옳은 거에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실은 이 문제는 한 15년쯤 됐을까요? 한 15년 전쯤에 이런 게 있어.
그때 당시 서울대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국사 근현대사만 보는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무조건 한국사 근현대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최고 난이도 문제를 항상 나오는 게 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는 최고 어려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르쳐요. 그네들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근데 이게 점점 기출이 한번 뜨게 되면 어떨까요? 모든 시험 문제 다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선생님들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중학생도 알고 고등학생도 알고 공무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걸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죠? 예. 이때 우리 처음으로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교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의 양화진과 전국 시장에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원래는 누가 다 들어오게 됐다?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청해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6대 4 정도까지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비등비등하게 싸우게 됐다. 우리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우리 거리에 가끔씩 이런 상인들이 등장해요. 여름에는 전혀 안 보이던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맛있잖아요, 호떡, 그죠? 겨울에 먹으면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좋지는 않지만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이때 호떡이 처음으로 양화진에 장사가 시작됐어요. 청나라 상인들이 직접 와서 제일 먼저 먹거리가 가장 먹힌 거야, 식객에서. 아니, 우리 중국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국집 요리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먹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적응하는 게 없어요. 봐보세요. 미국은 어떻게 피자, 파스타 우리가 그냥 끓이긴 우리 것처럼 먹잖아요. 음식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외국 애들 거잖아요. 그 청나라의 음식 가장 중에 호떡이 양화진에 처음으로 줄 서서 먹었어요. 호떡집 불났던 얘기 그거예요. 호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들이 파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호떡이란. 봐봐. 선생님 여러분이나 저나 밑에 호주머니 있지 이거. 호주머니 이거 뭐야? 오랑캐 호자야. 북쪽 애들은 추워서 이게 호주머니를 만들어 손을 실어온 걸 박을 수 있어. 그래서 호주머니라는 단어가 오랑캐 호자야. 그러니까 호자 들어간 건 상당수가 오랑캐들이 먹었던 또 오랑캐들이 써있던 물건들에 서 유래되기 시작해요. 이제 겨울철에 호떡 나왔을 때 생각해야지. 아, 양화진, 호떡,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이거 하나만 가져도 머리에 기억이 남았으면 쓰겠어. 선생님 들었는데 기억 까먹었어요. 야, 호떡 얘기했잖아. 기억 남아야 돼. 그럼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결과 어떻게 됐다고? 6대 4 정도로 청이 앞섰다, 일본이 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무역량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게 너무 잘 나와. 그래서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다시 오른쪽 가봅니다. 재물포 조약합니다. 일본 공사관 피습과 소실, 일본인 피살 등을 부실로 비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추승, 최초로 일본 군대가 창조했다. 이거 별표 한 3개 합니다. 그래서 살짝 암기도 하나 할까요? 이렇게 암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험용이니까. 이모군란때 나타나는 결과치를 물어보는 거야. 이모군란 결과치가 뭡니까? 물으면 재물포 조약이에요. 우리가 태극기를 꽂고 배에 가서 일본에 가서 사제 또는 사과하고 왔어요. 이렇게. 임제태. 재물포 조약이 뭐죠?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제태. 그 다음에 조일수 조규 속약. 이건 좀 어렵죠.
76년에 조일수교 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죠. 조일수 조규 부록이 있고 여기는 석약이 있어요. 자, 석양 대결 보겠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항에 일본이 이정을 50유로하고 2년 후에는 100유로 하겠대요. 일명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간행 이정입니다. 여기가 10리, 여기가 50리. 오케이? 50리. 그렇죠? 50리를 하고 2년 전에는 다시 100리로 하기로 했대요. 잡으시라고요. 부록상에서는 10리, 10리는 4km를 얘기해요. 요즘 말로 치면. 그 다음에 속약에서는 50리, 2년 뒤에는 다시 100리로 늘어났대요. 40km 되겠죠, 이렇게. 더블이 되니까 80km가 되겠죠. 자, 이걸 이해 못 하신 분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인천 제물포항에 일본 애들이 물건을 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하역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하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건을 받아서, 봐봐. 사방 심리야, 사방 심리. 자, 여기까지가 4km. 옛날 말로 좀 심리란 말이야. 자, 봐. 1번, 2번, 이 3번 지역에 일본 상인들이 물고 와서 이 지역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지역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물포에서 4km 정도까지는 일본 상인 직접 우리 조선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야. 다이렉트로. 조일수 조규 부록상에서 10리까지 4km까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새로운 지역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지역이 있잖아. 그죠? 이 지역은 우리 인천의 상인들이 이 사람들부터 물건을 받아서 인천 상인들이 직접 여기서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요것과 요거 부교한다면 이 두 개 보면 어떻게? 인천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어떻게 공존했다는 얘기야. 6년 동안은. 오케이? 그런데 봐봐. 방금 보시면 2년 뒤에 조일수 조규, 6년 뒤에 속약에서는 어떻게 50유로 늘어났잖아. 그럼 50유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일본 상인들이 아직까지 다이렉트로 일본 상인들이 판매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2년 뒤에는 100리까지 늘어난대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 상인들이 어떻게? 공존이 아니라 독점 체계로 갔다는 얘기야. 뭘 공부하고 싶어? 일본이 어떻게 되게 영악하다고요. 영악해. 처음에는 우리하고 같이 공존한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어떻게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야. 좌우로 다. 여기 다 먹었다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미추홀구, 부천, 부평까지 싹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 인천 시장 전체를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야. 일본인들이 한국 상인들에게 넘기지 않고 물건을 넘기고 직접 판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됐다는 뜻이 되죠. 대신 누가 몰락하게 될까요? 인천의 상인들이 몰락하게 됐다는 얘기 되는 거죠. 이게 공부야. 애우는 거 아니야, 이거. 대신에 10리, 50리, 100리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뭐 이것도 알아야지. 조일수 조규 부록에서는 4km, 10리. 그러나 6년 뒤 속약에서는 50리, 2년 뒤에는 100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 야금 하나씩 우리 시장을 장악해 가더라. 무서운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에요. 뭐 무서운 게 예나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 일본 애들? 그 애들 계략을 보면 야금. 되게 무서운 애들입니다. 항상 준비, 미리서 5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정책을 되게 많이 펼쳐요. 대신 우리가 뭐가 있나요? 우리는 빨리빨리. 그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드러나지 않나요?
식당에 가서 맛집 찾아가는데 맛집이 아닌 이상 보통 식당에 어떻게 해요? 사장님 여기서 가장 빨리 되는 음식이 뭐예요? 못 주자는 얘기야. 뭐 라면 끓이면 그냥 컵라면 하나 사 먹어야 될 판인데 항상 예전에는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사장님이 가장 빨리 되는 게 뭡니까? 그거 먹고 가. 맛있는 걸 요즘 많이 물어보는 상황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좀 남아있어. 빨리빨리 문화가 남아있어.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 갔죠, 내용이? 네. 이 정도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힘들어져요, 그러면. 네. 더 이상 설명을 더 정확하게 못해요.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8쪽 한번 봐주시죠. 우리 계합파들의 분화 한번 보겠습니다. 원gon계합파, 급진계합파. 원gon계합파 보죠. 동도 서기론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다. 우리 동쪽의 도덕적인 부분, 즉 성리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서기론, 기술이죠.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원gon계합파를 불러요. 그리고 볼까요? 점진 개혁을 추진한 양무운동. 양무운동이 뭘까요? 서양의 무기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서양의 무기는 참 쓰임새가 좋더라. 우리 옛날 구식 무기잖아요. 칼, 활, 창이잖아요. 삼수병들이잖아요. 그럼 서양의 무기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더라. 왜? 우리가 아편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나 영국 애들의 무기가 뛰어남을 알았죠. 그 청나라에 먼저 받아들인 게 뭐 양무운동이에요? 왜? 대판 깨졌잖아요. 한포 두 대가 홍콩 아파트 두 개가 와가지고 중국 박살내버렸잖아요. 이게 아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을 어떻게 중국 애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양무운동이에요. 무장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뭐 영국산 새로운 함대와 새로운 무기를 막 배열했다고. 근데 훗날 청일전에서 박살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구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한테 박살난 게 청일전쟁이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니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구식 무기한테 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이해 안 가죠, 여러분들. 아니 그렇잖아요. 자, 우리 무기 가지고 있는 애들이 칼, 할창 가지고 온 애들이 우리 있대요. 군인들이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게 청일전쟁에 일본이 구식 무기고 청은 양무운동 결과 영국제 무기로 무장돼 있어요. 근데 졌어요. 공무원의 부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청렴하셔야 됩니다. 부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면 새로운 탄약과 무기들이 계속 제공돼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과 연수탄을 갖다가 실탄처럼 납부하고 공무원이 눈 감아주고 뇌물 받고 실제 전쟁 나는데 실탄이 날아가는 공포탄인가? 이런 게 날아가. 살상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공포탄이니까. 연습용 탄이니까.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 애들이 청나라를 박살내버려. 이게 청일전의 승리 원인이에요. 결국 패하는 원인은 뭐죠? 공무원의 무능이나 부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무원이 되신다면 청렴, 결백, 무능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 눈 감아줘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결과치가 내게 다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요즘 속된 말로 어떻게 FM대로 가면 돼. 여러분 법령에 써있는 대로 하시면 돼. 누가 말 못해. 네. 누가 말하겠습니까? 법령대로 하면 되는 건데요. 급진개혁파, 적극적 개혁 추구.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홍영식 등 훗날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뜻이죠. 자, 메이지 유신도 미루서 한번 하죠. 명치. 일본은 천황제도가 있어서 연호를 써요. 연호. 그 연호가 명치라는 연호를 썼어요.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시에 뭐 강문이 하는 연호를 썼잖아요. 이걸 일본식 발음으로 메이지라 불러요. 메이지 유신은 새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겠다.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고 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메이지 유신이 뭔지를 알아야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야. 메이지 유신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는 천황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왕이지 무슨 천황이야. 아니 그렇잖아. 예. 황이란 자체가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황제국가가 아닌 데 같은데. 그죠? 그냥 왕이야. 우리 그냥 이렇게 까내리고 싶어요. 우리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천황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이용해서 정권을 계속 잡기 시작했는데 이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보면 그렇죠. 쿠데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권력 욕심을 가진 군인들이 쿠데타로 계속 권력을 잡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정권이 불안정하니까. 우리도 국가 초기에는 쿠데타라는 게 있었죠. 그죠? 60년대, 80년대 쿠데타라는 게 있어서 두 번에 걸친 쿠데타가 있었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메이준이 실시되면 뭐냐면 여기는 하급 장교들이 쿠데타를 성공했는데요. 얘들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쿠데타를 성공한 다음에 권력을 누구에게? 천황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옵션이 있어요. 개혁에 대한 옵션을 걸고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럼 천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옵션을 받아들였겠죠. 왜? 다시 천황의 자리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느낌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메이지신을 실천하게 됐어요. 아셨나요? 그 핵심은 뭔가요? 천황 체제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입헌 군제재량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황식 모든 삼권을 모든 천황이 다 가지고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모든 권한을. 무소부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천황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헌, 헌법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헌법을 세우고 군주권을 제한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법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제도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도화가 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우리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자, 우리도 어떻게 왕 중심의 국가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모든 입법, 사회, 행정 모든 권한이 다 왕에게 몰리고 다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행정법 배울 때 어떻게 우리나라는 입법, 사회, 행정이 분리되는 상권 분리비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통치권이 맞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봐요? 우리나라 정부 어떻게 국회에 가면 깨갱이잖아요. 쉽게 해서 속된 말로 국회의원 쪽수가 밀리잖아요. 쉽게 해서. 입법 활동 못해요. 쉽게 해서. 왜?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내년 4월 선거에서 벼르고 있겠죠. 우리 국회의원 더 많이 뽑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제도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게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메이지신을 통해서 서양식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국 제도를 받아들여. 영국에 누가 역하죠? 우리 한말의 최고 집권자가 누구죠? 이 또 히로부미. 그 20대 젊은 친구 뛰어난 인사가 시골 촌놈이에요. 촌놈이 등장해서 영국에 유학 가죠. 즉 영국의 제도를 배우기 시작하죠. 배우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게 필요하죠. 뭐 어디로 갈까요? 독일로 또 유학 가죠. 그리고 이걸 일본에다가 적용시키죠. 적용시킨다고. 그래서 일본의 이 메이지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법들이, 법 체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이 두 가지가 들어오죠. 이거 갖다 우리 뭐라 불러? 행정법을 배우잖아요. 이걸 영미법계라고 얘기하고 이걸 뭐라 불러? 독일 같은 나라에 들어온 게 대륙국가잖아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우리나라에 동시에 같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행정법을 공부하면 어떻게? 법이 두 개 막 상충되기도 하고 짬뽕되기도 한다고. 이 정도 배웠잖아. 행정법 할 때. 선생님 행정법을 지금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누가 갔으면 여기까지는 않죠. 이걸 적용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또 히로부미가 일본 내에서 세력이 약간 견제를 받아요. 얘가 독점하고 있다, 권력을. 그럼 이들이 돌파가 어디지? 조선을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조선을 건너서 얘들이 히로부미 와서 딱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일본을 더 평창시켜서 살찐다고 야, 위에 대륙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위에 것도 먹어야 되겠네.
만주도 먹고 중국도 먹어야 되겠네. 일본의 팽창 정책이 또 일본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강대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정없이 질팔피죠. 왜? 우리는 중국으로 올라가는데 하나의 계단에 불과하지 우리나라는 그냥 속된 말로 껌이었던 거지. 껌이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전애들의 야욕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정세가 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절없이 우리가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옛날 공부도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 공부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옛날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되새김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고 현재 사는 사람들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역사에서 찾는 교훈을 찾는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서 우리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항상 일본을 견제해야 되는 이유, 중국을 견제한 이유 우리 5천 년 동안 항상 먹히고 씹히고 먹히고 씹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 후세 세대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서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시험하고 멀어진 느낌이 들죠? 이렇게만 공부하면 재밌겠는데, 꼭 시험을 봐야 됩니까, 선생님? 우리 시험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방문국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86년에 강화도 여행을 몇 번 한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수신사가 파견되죠. 1차, 2차 계속 파견되죠. 그때 우리가 가서 수신사라는 거 뭐죠?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보고 관찰하고 필요한 걸 가져오겠다는 거, 배우겠다는 거거든요. 가서 이제 배운 게 인쇄소예요. 수신사들이 내렸는데 일본 항구에 내렸는데 일본 백성들이 일본 시민들이 갑자기 이만한 무슨 종이를 보고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가고 이거 뭐예요? 신문입니다. 신문이요? 어디서 삽니까? 저기 갑판대 파는 거야. 어떻게 팝니까? 돈 주고 사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돈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신문을 만들면 뭐 해야 돼? 인쇄소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인쇄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야겠네. 우리가 하나 둘씩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붓글씨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가 필요하겠네. 그게 방문국입니다. 볼까요? 일본에서 인쇄시설들의 방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가 발행됐다. 한성순보 최초입니다. 순자는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라고 하면 열흘 순자입니다. 네. 열흘 순자, 10일에 나오는 한 번씩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 갑신정비 발생해서 그 인쇄기가 파괴돼 버려요. 그 신문은 더 이상 발간할 수가 없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신정변의 84년이야, 1884년. 근데 85년, 86년에 한성순보를 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보인다. 이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도 해. 자, 파괴가 언제라고? 84년. 1년 만에 인쇄기가 박살나는 통에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5년 통리교섭 통상아문의 건에 따라 광인사로 옮겨 한성순보의 후신인 한성주보를 속간하였다. 광인사 밑으로 봐요. 광인사는 최초의 개인 인쇄소예요. 개인 인쇄소가 되죠. 한성주보는 뭐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 신문인데 주보니까.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신문인데 통상 여기는 한 10일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네. 주보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한 10일에 한 번씩 나온 신문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우정총국 갑니다. 보빙사로 파견되었던 홍영식 등은 미국 우편 시설에 관심을 가져 정부에 건의하여 고정원 일을 수용, 우편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빙사 밑줄, 미국에 간 거죠. 조미수 통상조약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빙사입니다. 보빙을 영어로 번역하면 땡큐입니다. 뭐죠? 미국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 미국의 공간이 우리나라에 설치되고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돼서 고맙습니다 하고 보낸 게 보빙사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 보빙사는 뭐야? 조미수 통상 전에 파견돼, 후에 파견돼? 후야. 땡큐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전임이 있었기 때문에 땡큐잖아. 어떤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땡큐 이러면,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후관계 잘 잡을 때 연도 안 해도 풀 수 있잖아요. 조미수 통상 조약의 결과가 보빙사 파견이라고. 오케이? 이렇게까지 얘기는 틀기만 해봐. 모의고사 볼 때. 일본 차관 도입 실패, 김옥균 등이 여러 가지 우리 개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자금인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쪽 계파들이 일으킨 난이 갑신정변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일본의 메이지션을 갖다 빨리 우리나라에 받아들이고 싶어요. 필요한 건 뭐야? 자금이야. 일본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자금도 지원해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어겨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당할 염려가 되자 야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갑신정변으로 발생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도국 도로 보수공사를 맡아보던 관청이 7급 기출이에요. 농축, 농무, 목축, 낙농발달, 시범 이것도 7급 기출이에요. 4번, 5번은 7급 기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급이니까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갈까요? 쉬어가겠습니다.